네, 박근영의 데일리 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더운 날씨에 네.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셔서 제가 왜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소중한 피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그 패션 디자이너 중에서 나이가 70이 훌쩍 넘으신 베라왕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엄청 마르시고 굉장히 패션이 여전히 젊게 입고 다니세요. 근데 그분이 그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선크림 많이 바르시나요? 선크림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응. 해를 잘 안 보신대요. 어. 최대한 실내 생활을 한다. 그래서 뭐지? 항상 우리는 뭔가 태양으로 비타민 D 광합성 합성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노화에는 굉장한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싶으면서 저도 오늘부터 이 지하로만 이동하면서 노화를 좀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늙기 싫으시다 하면은 바깥 활동하지 마세요. 그럼 덜 늙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14.8포인트 상승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갭 상승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시작을 했고요. 기관은 네. 현선물 모두 매도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특히 외국인들은 개장 후 10분 만에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코스피를 5,100억이나 10분 만에 이제 대규모 매도세가 나온 겁니다. 포스코 홀딩스 매도는 지난주에 아마 최초로 글로벌 최초로 타겟 프라이스 60만을 불렀던 맥쿼리 투자인 쪽에서 오늘 이제 주가가 이제 60만 원 훨씬 이제 넘는 가격에 가다 보니까 맥쿼리 투자 창구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종가 무렵 보니까 맥쿼리 창구에서 105만 주가 나왔으니까 60한 6만 원, 7만 원 잡으면 대체 얼마죠? 한 7천억 7,000원 넘게 가까이 팔았더라고요. 한 거죠. 그러니까 맥쿼리가 이제 지난주에 60만 원 타겟 프라이스를 냈는데 60만 원 훨씬 넘어가는 가격이 나오다 보니까 네. 아마 맥쿼리가 이렇게 좀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대규모 코스피 매도와 선물 순매도 전환으로 9시 15분경에 코스피가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인과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 2차전지 소재주가 역시나 오늘도 강세였고요. 폐배터리, CNT 도전제, 엔터주, 그리고 정유, 전설과 건설기계, 전력설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이 강세였고요. 그 외에도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일부 사료와 비료 테마주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1시를 넘어서면서 기관 외국인 코스닥 순매수 전환하면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 코스피 시총 상위단에서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셀 업체 그리고 인터넷주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주의 연이은 상승세 때문에 증시가 하단이 계속 지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외국인 순매도 금액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조 3,500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가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포스코 홀딩스 쪽에 집중되게 팔았다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다 소화해내면서 포스코 홀딩스 상승세를 한 2% 정도 플러스권을 지켜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특히 이제 중국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 의지가 보였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홍콩 항생지수가 장중 4%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 1285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지만 위안화 강세 영향 등에 오후장 들어서 보니까 한 1275원대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업종별로는 포스코 홀딩스 상승세 지수에 이제 철강 금속이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고려아연이나 세아제강 등이 고려아연은 장중 15%대 급등 그리고 세아제강도 장중 8%대 급등입니다. 뒤이어서 기계도 강세 기록했는데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에 위치한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장중 22%대 급등했고요. 전력설비 관련주들도 강세가 뚜렷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SK이노베이션도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라서 화학주가 이제 상승세 보였고요. 반면 이제 운수창고업은 3거래 연속 하락했는데 특히 HMM이 장중 9% 가까이 급락한 가운데 실적 부진하게 나왔던 트웨이항공이 장중 13%대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의약품과 서비스업도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고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 동반 순매수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강세 기록을 했는데 업종별로는 외국인 중심으로 순매수 유입됐던 엔터 3사 강세 속에 오락 문화가 상세를 보였고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급등 영향에 일반 전기전자의 상승 반면 유통과 IT 소프트웨어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분위기 쭉 확인해봤고 가장 충격적인 건 포스코홀딩스 단일 종목에 대해서 매도가 순매도 규모가 7천억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채팅창에도 포스코홀딩스 왜 팔지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잠시 후에도 저희가 뭐 다뤄볼 수 있으면 확인해 보겠고요. 먼저 오늘 가장 많이 좀 움직였었던 기계 쪽 섹터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뭐 북미 건설기계 호황이나 우크라이나 인프라 투자 기대감에 역시 같이 이제 건설기계, 그 다음에 전력 변압기 뭐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데요. 역시 이제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북미 등에서 이제 활발하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과거에 이제 국내 건설기계 업종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수출국이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비중이 아주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시장 다변화와 함께 북미 지역에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향후에 우크라이나 재건도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건설기계 상위 50위까지의 지난해 지역별 매출 중에 북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장세가 역시 나타났고, 올해도 비슷한 분위기인데요. 북미 지역 매출 비중이 전년 대비 4% 늘어난 27.2%로 집계됐습니다.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유럽 매출도 전년 대비 1.2% 성장한 27.5%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띄워주시면 글로벌 건설기계 탑 50의 매출의 국가별 비중인데요. 약간 회색 막대 그래프가 작년, 그리고 약간 짙은 푸른색이 이제 올해인데요. 미국이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매출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이 이제 2위 정도 수준인데 작년 대비 조금 줄긴 했지만 일본도 상당히 높게 형성되고 있고, 중국이 작년에 1위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위권으로 다소 좀 처지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래도 3위권에서 이제 작지 않은 금액을 차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재 성장에 대한 부분의 핵심은 북미 지역의 성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한국 업체들의 중국의 매출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크게 낮아진 상황인데 추가적인 하락 리스크보다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쪽의 수요가 반등하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정책이 또 나왔는데 상당히 좀 강하게 언급이 되면서 시장이 긍정적인 반응을 했고요. 중국 홍콩 항쟁 지수가 급등한 이유도 거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미 많이 낮아진 수요 때문에 아마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HT 현대인프라코어나 HT 현대건설기계 중국 비중이 2018년도에서 20년 사이에는 30%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지난 올해 1분기에는 HT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8.6%까지 이미 낮아졌고, HT 현대건설기계는 5.4%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미 낮춰졌고요. 북미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기계 빅3인 현대인프라코어나 현대건설기계, 두산바켓의 북미 매출 비중도 계속 증가 추세로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인프라코어와 지난해 북미 유럽 지역 매출이 전년 대비 24.1% 증가했고, 현대건설기계의 북미 매출은 전년 대비 98%나 급증했습니다. 미국이 매출 비중이 70% 차지하는 두산바켓은 북미 수요가 당연히 느니까 컴팩트 장비라든지 산업차량, 저 이제 지게차 모두 10개월 정도의 백로그로 이미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쪽이 엄청 좋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북미 메가 프로젝트 10억 달러 이상의 증가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2021년 1월 1일에 누적이 6천억 달러로 예년의 3배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미가 이제 예산안 집행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미 2021년도였나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이 예산이 이제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니까 이렇게 북미 쪽에는 인프라 투자가 상당히 높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비주거용 인프라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용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고 비주거용 같은. 쪽입니다.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건설기계 쪽은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데, 다음 사진 보시면 미국의 건설 착공 닷지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보시면 이쪽도 보시면 22년 쪽에 쭉 줄었다가 23년도부터는 다시 올라오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밴드 상단은 이미 뚫고 올라간 쪽이 보이면서 22년도부터 상당히 좋아졌고요. 23년도 상당히 좀 위쪽으로 올라온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몇 년간 지금 투자해야 될 인프라 그 재정액이 1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규모 인프라 관련된 자금들이 계속 풀리면서 제조 공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가 있냐면 반도체 공장 지어야 되죠. 전기차 관련된 공장 지어야 되죠. 배터리 지어야 되죠. 대체 에너지 지어야 되죠. 충전소 지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건설기계나 뭐 전압, 변압기 이쪽으로도 대부분 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 역시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뭐 기대감도 여전히 복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련돼서는
외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날 중국의 국무원 상무회의가 초대형 도시와 특대형 도시 청춘춘의 재개발 적극 추진에 대한 관련 지도 의견을 심의 통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도시 빈민촌 재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이고 한 해 빈민촌 재개발 시장 규모만 1조 위안 약 18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심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좀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 기계 업종이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 그 HG 현대건설기계하고 HG 현대인프라코어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두구 하네요. 예.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은 영업이익률 1분기가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주거용이 그 주거용은 이제 소형이기 때문에 ASP가 낮고 비주거용은 뭐 광산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개발,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니까 ASP가 높기 때문에 그 중국은 거의 소형으로 나갑니다. 옛날에 그래서 매출 비중 뭐 중국 시장도 가라앉지만은 매출 비중도 하는 게 ASP가 낮은 것들이 이제 적게 나가고 이제 미국 쪽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아시아 쪽에서는 ASP가 높은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일 관전 포인트는 영업이익률이 얼마만큼 올라가느냐.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오른 거, 뭐 현대인프라코어가 16% 오른 것도 그쵸.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걱정해요. 시장의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지진 않았을까. 그에 따라서 오늘 좀 급등한 데 따른 내일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생기긴 하는데 뭐 계속된 실적 전반적으로 기계 섹터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도 그리고 내년도 그렇고 계속 좀 좋아질 섹터 중에 하나를 꼽히고 있잖아요. 예. 기대감을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나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일 실적 발표 더하기 향후 전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략 설비 관련한 모멘텀도 좀 있네요. 네, 건설기기, 변압계, 뭐 전력, 전선주 이런 것들이 같이 그렇죠. 이제 좋았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해저 케이블 자체 조달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 전망도 나왔습니다. 풍력 발전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의 증가로 이제 해저 케이블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급은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해저 케이블 생산 역량을 갖춘 소수의 전선 메이커들의 몸값 상승이 계속 된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전선업계에 따르면 2040년까지 미국과 유럽 내의 초고압 송전용 해저 케이블 수요와 공급의 격차는 지속되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미국의 연간 해저 케이블 예상 부족량이 2030년 410km 그리고 2040년은 2303km로 전망되고 유럽은 2030년, 2040년 각각 182km와 1180km 정도의 해저 케이블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지고 자체 조달이 좀 힘들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탈탄소 경제 이행 때문에 뭐 미국 내 전력기기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변압기도 계속 좋다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뭐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은 IRA 법안을 제정하면서 해상풍력 관련된 세제 혜택이 미국산 부품 비중이 20%만 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40%를 넘어야 되는 태양광 그리고 배터리 전기차 부분의 분야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낮춰도 높은 진입 장벽 탓에 미국산 조달이 사실상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지금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TMB 폴리오에 관련된 플랫폼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미국의 제조업 건설 지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이렇게 치솟기 시작했어요. 2020년, 21년 접어들면서 저렇게 건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조업 건설 지출이거든요. 네. 이런 지표들이 치솟기 시작했기 때문에 배터리 독립이라든지 새로운 제조의 슈퍼 사이클이 좀 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건설 기계뿐만 아니라 변압기, 기계 등의 미국 제조업과 관련된 투자를 집중하는 쪽으로 시장은 이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오늘 LS 그룹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 급등했죠. 급등했죠. 오늘 약간 우스갯소리로 제2의 포스코 홀딩스가 뭐 LS다 뭐 이런 이야기가 2차 전지 모멘텀 받은 거 아니에요? 일부 이제 있기도 하고요. 밑에 이제 계열사들이 비상장사들이 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게 포스코 홀딩스처럼 느껴진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주가는 일단 오늘 급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뭐 2분기 호실적 전망과 함께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LS 그룹주가 오늘 이제 뛰어들었다 볼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이 최근에 이제 LS에 대해서 옛 그 닉고동 재련이라는 회사 LS M&M 그리고 이제 LX 일렉트릭 그리고 LS I&D의 실적이 예상보다 선전할 것이라고 이제 분석 리포트를 냈고요. 특히 이제 LS N&M은 이제 닉고동 재련이거든요. LS가 잔여 지분 인수 후에 실적 기여도가 훨씬 더 커졌고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사업의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이 부분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 이제 올해 1분기 말 기준 3조 1,000억 원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데다가 북미와 유럽, 대만 해저 케이블 수주 확대가 본격화되는 전망과 함께 높은 해상 풍력 시장의 경쟁력도 다시 재부각됐습니다. 사진을 띄워주시면 유진투자증권의 자료인데요. LS 그룹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로 이어갈 수 있는 LS와 LS 자하 회사들의 사업 부분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쪽에 상당히 이렇게 쭉 굉장히 잘 돼 있죠. 신재생 쪽이라든지 전력망, 배터리 부품, 전구체, ESS까지 쭉 이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회사에 대한 성장 부각이 상당히 좀 LS 그룹에 나타났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LS 쪽의 지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LS 관련된 쪽에 LS와 뭐 에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뭐 EI 관련된 부분에서 지배 구조가 LS 아래쪽에 보시면 뭐 전선 아시아, 가온 전선 쭉쭉 나옵니다. 일렉트론, 엠트론 등등과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지배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연결 기준 매출액이 1조 2천억, 전년 동기 대비 36.74% 올라왔고요. 영업이익도 1,049억 정도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74.5%나 급등했습니다. 순이익도 730억 정도가 나와서 전년 동기 대비 166%나 급등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지배 구조의 개편과 관련해서 전력, 뭐 전력 설비, 2차 전지 소재, ESS, 그다음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 이게 비슷하게 어제도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그룹주들 이렇게 실적 나오면서 인터내셔널도 그랬고 실적이 좋으면서 그룹사들의 지배 구조 이 관련해서 뭐 리튬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급등했는데 LS가 오늘 비슷한 느낌의 흐름의 움직임들이 대부분 다 지배 구조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LS 일렉트릭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네. 보통은 이 회사가 분기에 한 500억 뭐 500억에서 400억 사이 나오는 회사인데 1분기 때 800억으로 증가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분기 때는 1,045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분 전년 동기랑 비교하는 건 좀 그렇고 1분기랑 비교하는데 네. 1분기보다 2분기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전력 인프라 쪽 특히 우리나라 이제 그 대기업들이 뭐 2차 전지 공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미국에 이제 그 진출을 하니까 그거에 따른 배전 변압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돼서 이익이 많이 들어갔고 이 회사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이제 적자가 많이 발생됐는데 1분기도 뭐 그렇게 800억 나왔는데 마이너스 30억 13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올해는 좀 2분기에는 매출이 좀 증가되면서 마이너스 8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LS는 또 그 여러 가지 아까 2차 전지 MMM에 대한 항산 니켈 시장 진출해서 5천 톤에서 2030년에 27만 톤 한다고 그러면서 상한가를 갖고 네. 그다음에 LS 일렉트릭도 22% 이제 실적 기대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 부장님 AI이신 것 같은데요? 툭 치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네. 추가적으로 저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그리고 참고로 내일 또 HG 현대 일렉트릭이 오늘 한 12% 올랐는데 실적을 발표합니다. 내일 여러모로 다양한 오늘 좀 이슈가 됐었던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실적 발표 전에 야 이거 미리 정보가 새가지고 오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부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엔터주들도 엄청 올랐어요. 네, JYP가 춤을 추겠죠 오늘. 그렇죠.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뭐 우리가 하이브하고 JYP는 이제 지금 이슈가 그 A2K하고 네. 알리오넥스트 새로운 이제 걸그룹 네. 북미 진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지금 호조를 띄고 있죠. 상당히 뭐 뷰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처음에 일단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이슈화됐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더군다나 전국의 솔로 데뷔곡이죠. 그 세븐이 이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하면서 1위 차지했고요. 1등. 그리고 이제 BTS 낙수효과 다른 아티스트도 이제 확산되고 있다 볼 수 있고 뭐 군대 문제가 거의 뭐 무색할 만큼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이브의 독립 레이블인 어도어가 뉴진스 쪽이죠. 21일 발매한 미니 2집 겟업 6곡 전곡이 모두 미국 스포티파이의 데일리 탑송의 차트에 진입했고요. JYP 측이 이제 24일 글로벌 프로젝트 A2K가 유튜브 1000만 뷰를 발표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요. 네. 하나증권에서 이제 관련된 리포트를 최근에 낸 게 있어서 좀 발표를 해봤는데 결국 이제 2분기 실적은 JYP는 뭐 어닝이 시장의 컨센 대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하이브나 SM, YG는 상당히 부합한다고 이게 보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YG는 블랙핑크의 재계약 관련된 오피셜이 발표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언제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뭐 리사. 8월인가요? 뭐 이야기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수 씨가 이제 SNS 상에서 약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오늘 이야기가 돕니다만 그래요? 그걸 가지고 제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오피셜이 아니니까 제가 뭐 제가 한다 말씀드리는 좀 어렵고요. 지수 씨가 어쨌든 SNS 상에서 좀 좋은 이야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그게 오늘 돌기는 했습니다만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 SM은 이제 신인그룹의 대비 성과가 주가의 중요 변수라고 이제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하면서 일단 이제 미국의 현지 아이돌 대비가 이제 세 번째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모멘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증권의 리포트 뉘앙스는 이번에 미국 현지의 아이돌 대비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사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K-팝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간 두 번의 구조적인 성장을 보였는데 첫 번째 성장은 일단 전 세계 2위 음악 시장인 일본 시장에서 뭐 동방신기나 빅뱅, 트와이스 뭐 이런 쪽에서 현지화를 통해서 이제 도움이나 스타디움 투어까지 성장하면서 기획사당 한 300억에서 600억 정도 내외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게 이제 1단계 1차였고요. 두 번째는 BTS의 빌보드 핫100 1위에 이어서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음악 이제 전반적으로 K-팝 전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BTS의 낙수 효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팬덤이 확장되면서 이제 관련 지역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면서 하이브나 JYP가 연간 영업이 2천억 시대를 이제 열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JYP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 니주 그룹이 있어요. 걸그룹인데 전부 다 일본인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CJ ENM의 뭐 JO1 뭐 이렇게 등등 일본에서 현지화 모델을 통해서 또 유의미한 성과를 이제 거르고 있고 네. 연내 하이브와 JYP가 이제 유니버셜 뮤직 레이블과 합작을 통해서 이제 미국 현지 아이돌 북미 시장이 어쨌든 1위 시장이니까 그쪽을 이제 공략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지 아이돌이 데뷔하는 세 번째 구조적 성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된다. 그래서 아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니주가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희는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진이 빵도 있고 과거에 이제 무슨 빵이 있었는데 니주가 니주 빵이 있어요. 일본에는. 일본에요? 네, 그만큼 일본에서는 유명합니다. 빵이 일본어로 뭐죠? 모르겠어요. 뭐 일본에서 세븐일레븐인가 어디서 해가지고 네. 니주 빵이라는 게 있을 그래요? 정도로 인기 많나 보네요. 특정 어떤 누군가가 이제 그 이름을 딴 빵을 만든다는 거 되게 인기가 굉장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시장에도 굉장히 좋은데 순매출로 니주가 연간 200억 정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오디션 관련해서는 결국은 이제 데뷔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하이브하고 JYP에 대한 프리미엄을 좀 주는 근거로 봐서는 결국은 뭐냐면 미국의 걸그룹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오디션부터 시작해서 데뷔까지가 거의 2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뭐 당장 2, 3분기 실적이나 주가는 뭐 앨범이나 MD의 서프라이즈 여부에 결정되겠지만은 이제 다른 기획사들이 이제 미국의 걸그룹 데뷔하려면 쉽지 않은 이제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걸 JYP나 하이브가 좀 당겨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은 팬덤 형성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임영웅 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면 거기 오디션에 따라서 프로그램 진행되는 과정에 팬덤이 이미 생겨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바로 이제 상업화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점수를 주면서 하이브하고 JYP를 일단 하나증권에서는 탑픽으로 잡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올해 이제 상반기 앨범 판매량 전체적으로 이제 각 사별로 상반기 앨범 판매량인데 뭐 22년까지 나오고 있고 22년 상반기와 23년 상반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제일 오른 좀 막대 그래프 회색 쪽에 오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 보시면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앨범 판매량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해외 음반 수출 추이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제 검은색 실선만 좀 보시면 좋은데 비아시아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획사들이 보통 뭐 일본 시장 뭐 동남아 시장, 뭐 이렇게 중국 시장 이렇게 이제 했다면 네. 지금은 비아시아 쪽에 그 비중이 거의 뭐 30%, 35%까지 올라가거든. 그 북미나 유럽 쪽으로 이제 진출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표 가면 항상 이제 우리나라 한국 코리안이라 그러면 가수 이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배우 이름 이정재 물어보고 그런 진짜 K-팝 문화가 최근 한 5, 6년 사이에 미국, 유럽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따라하기도 많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보통 콘서트 같은 게 하면 북미 쪽이 제일 비쌉니다. 티켓이? 티켓 가격이. 물론 이제 동남아 쪽의 티켓 가격도 그들의 어떤 뭐 월 급여 수준을 생각하면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그쵸. 그냥 단적인 절대 금액으로 본다 하더라도 북미 쪽의 티켓 가격이 월등히 비싸고요. 뭐 5만 명, 7만 명 이상 들어가는 이런 뭐 엄청난 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제 이렇게
모객을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 MD 굿즈를 사는 게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를 굿즈로 또 산대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영화관 가서 티켓 아니고 영화관에서 F&B로 돈 번다고 하잖아요. 네. 콘서트에서는 굿즈 꼭 사야죠. 그거 안 사면 약간 소외감 네, 뭐 들더라고요. 야광봉도 사야 되고 뭐도 뭐 네, 띠도 사야 맞아요. 되고 뭘 해야 되잖아요. 이 그러다 보니까 수건도 사고. 보통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본 리포트를 보니까 보통 이제 티켓 가격의 절반 정도 되는 금액을 MD로 또 다시 지출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북미 쪽에 집중되는 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좋아지는 매출 구조나 이런 게 좋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상반기에는 앨범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수익을 냈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에는 앨범이 한번 나왔으니까 그다음 뭐죠? 콘서트 가야 되잖아요. 근데 콘서트 가면 비용도 많이 됩니다. 물론 이제 매출 볼륨도 좋아지지만 네. 비용이 또 볼륨이 좀 많이 지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률이 조금 빠지는 어떤 흐름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증권사에서는 하반기에는 매출 구조는 올라가겠지만 콘서트 중심의 매출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아서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서 영업이익률로 본다면 기획사 4사의 전체적인 어떤 영업이익은 상반기 대비 하반기가 전체 17% 정도 영업이익이 빠질 거라고 분석한 리포트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대한 약간 어닝에 대한 뭐 피크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는 리포트도 실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는 결국은 이제 그런 건 알겠는데 우리가 말하는 북미 현지와 관련된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 얼마나 히트를 치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메이크업을 해주느냐 여기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떻게 엔터 쪽에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공연 쪽에 이익률이 낮습니다. 공연에 저는 그거보다 우리 네. 부장님께서는 어떤 아이돌을 요즘에 좀 관심 갖고 계신지 그게 더 궁금한데요. 아, 요즘 아이돌은 관심이 없고. 뉴진스 혹시 모르세요? 르세라핌 아, 루진스 다 알고요. 노래는 네. 잘 안 들으시는군요. 네. 아, 그거 요즘 이제 나온 궁금해요. 나훈아로 관심이 있었고. 나훈아 선생님께서 신곡 나왔습니다. 신곡이 나나요? 70세로 유튜브 순위 지금 10위입니다. 정말요? 근데 나훈아까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부장님께서 아니, 뭐, 노래는 조금 약간 올드한 걸 좋아하시는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나훈아를 최애 가수로 생각하신다라는 정보 잘 들었습니다. 2차 전지 얘기 오늘도 안 할 수가 없죠? 네, 뭐 어제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그 예. 방송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뭐 그 컨텐츠 댓글창에 네. 뭐 너무 이게 한쪽만 치우치 말고 딴 거 말해라 뭐 이렇게 엔터 말씀도 얘기할 때도 많고 맨날 약간 나오죠. 약간 좀 뭐라 하시는 분도 꽤 계셨는데 네. 이제 마감 시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쪽이 워낙 이제 집중됐고 어제는 이제 뭐 장비주라든지 뭐 배터리 최근에 계속 돌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어제 테슬라가 3.48% 올라가면서 네. 4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테슬라가 인도에서 24,000달러대의 초저가형 전기차 생산 의향을 표명했다. 이게 이제 결국 발표가 된 겁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에코프로 그룹주 관련해서 목표 주가 상향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 오늘 네. 봤던 리포트 중에 약간 충격적이었던 거 네. 하나 있는데 그 2033년 PER 기준으로 목표 주가를 67만 원 제시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네. 포스코처에 그러니까 뭐 이런 맞아요. 거.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다른 걸 리포트 보면 네. 뭐 2030년 뭐 실적을 땡겨 와가지고 네. 뭐 이렇게 하고 10년, 2028년 거 땡겨 오고 막 네. 이런 식으로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인가요? 그 맞아요. 회사는 메리츠증권에 오늘 홀드로 이제 의견을 하향 조정해 버렸어요. 목표 주가 45만 원. 네, 그러니까 그건 또 약간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NH에서도 그러니까 뷰가 너무 다르고 또 이제 오늘 목표 주가 상향에 대한 근거가 대부분 보면 2030년 거 땡겨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땡겨 와서 목표 주가를 근거를 좀 많이 땡겨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주 많은 상향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다소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지금은 누구도 이제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오늘도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고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죠? 계속 이제 쇼커버가 또 나올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8월달 MSCI 정기 변경에 에코프로는 어쨌든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수급 이슈도 일단 에코프로에도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에 상당히 좀 집중되는 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제 좀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끝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들도 일부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인도 시장 진입을 이제 가시화시킨다는 이야기 때문에 부품주들이 좀 주목을 또 받았는데 오늘 삼성증권에서 그와 관련된 이슈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멕시코 공장에 뭐 관련해서 테슬라가 있었지만 인도 공장이 그 다음이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 23년 말에 착공을 하면은 인도 공장 가동은 25년도 정도에 된다라고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분석을 했고요. 이 저가
생산 관련된 생산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4만 달러, 이제 2만 4천 달러 정도죠. 한 50만 대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BYD 같은 경우는 인도 정부가 불허를 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이제 중국 업체를 완전히 이제 거절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지금 높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인도에는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어느 정도냐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엄청 많은데 전기차 침투가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작년 기준입니다. 약 440만 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자동차 시장이. 그리고 매해 10% 이상의 고성장이 되는 상황이고 2030년까지 가면은 1000만 대 정도 시장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수입차 관세가 인도가 70에서 100%까지라 합니다. 네. 그 현지 공장 없으면 아예 영업이 안 되는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가 상당히 좀 새로운 시장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인도의 전기차 판매 목표는 전기차 보조금이 킬로와트 시당 약 1만 루피, 약 122달러로 자동차 가격의 약 20% 정도를 보조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인도가.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괜찮죠.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인도가 전기차 침투율 목표를 30%까지 목표를 잡았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기차 시장이 1% 정도니까 30%까지 올리려면 엄청나게 한 7년 정도 만에 엄청나게 이제 전기차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지금은 타타라는 회사가 전체 시장 점유율을 80% 독점 사업자로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럼 현대차 그룹도 이제 인도의 과정 시장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데 타타에 이어서 3위 그룹입니다. 로컬 업체인 마루티스키라는 회사가 있고요. 어렵네요. 네. 그다음에 타타가 이제 있고 그다음에 3위 그룹이 현대기아입니다. 합산 시장 점유율이 18.2% 정도로 3위 기업이고요. 현대기아 잘하고 있습니다. 인도 쪽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과점의 경쟁 구도고요. 앞서 이제 탑3 그룹이 전체 하면은 전체 마켓 쉐어가 86%로 과점 경쟁 구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 진입이 어려지니까 상당히 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GM 공장 인수를 막바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GM이 철수한 탈레가온 공장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조로 24년에 가동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인도 시장의 성장폭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부품사가 현대차의 증설에 따라서 동반 증설 요구를 받는 부품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이 이야기가 되는데 멕시코 모델 관련해서 생산하는 여러 가지 저가 모델 생산이 이제 한국 부품사에 대한 밸류 체인에 대해서 대부분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저가 모델 생산을 하려면 현지 부품을 조달해야 돼요. 테슬라도.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가 아까 50만 대 규모로 나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기아에 이미 같이 동반 진출돼 있고 그다음에 현대기아의 전기차 부품이라는 이런 부품을 계속적으로 밸류 체인에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가 결국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와 관련된 종목이 어떤 거냐면 이미 테슬라 서플라이 체인 어떤 풀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의 현지 부품사로 같이 나가 있는 회사. 이게 보면은 HL 만도, 성화이텍, 서현이화, 대원강업 이런 종목들이 인도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오늘 반도체주들도 일부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반도체는 이제 오늘 SK증권에서 일부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AI 반도체 수요 급증이 메모리 산업에 블렌디드 ASP 그러니까 이제 각종의 이제 제품군 따라서 이제 평균 판매 단가가 수익성 제고가 되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AI 반도체 수요 급증에 대한 부분들을 코멘트를 하면서 특히 2분기의 디램 업황이 아직 저점을 통과 중에 있지만 AI향 HBM 등의 수요 여부 강도에 따라 아마 평균 판매 단가는 업체별로 차별화가 될 것인데 수익성 격차를 이야기를 하면서 뭘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현재 HBM3 시장의 메인 플레이어인 SK 하이닉스의 디램 영업이익은 업계 내 가장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 SK증권에서는 3분기에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가 다른 쪽의 리포트를 보면 4분기까지 SK하이닉스가 적자 전망되는 리포트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SK증권에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업계 내에서 디램 영업이익을 가장 빠르게 회복하면서 디램 쪽 영업이익이 한정해서인지 모르겠지만 3분기에 흑전을 예상했습니다. 굉장히 좀 공격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장의 중심은 여전히 HBM2E인 가운데 그 다음에 HBM3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24년 HBM3 시장 진입 시장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역시 올해 4분기에 디램 쪽에 흑자 전환 예상하는. 그러니까 아마 디램 쪽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낸드라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마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아마 D램 쪽의 흑자 전환을 3분기로 좀 당긴다 이런 쪽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SK증권의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아마 트렌드 폴스라는 쪽의 자료를 기반으로 아마 표를 만든 것 같은데 AI 서버 출하량과 전체 서버 내 비중 전망인데요. 전체 막대 그래프는 AI 서버 출하량입니다. 출하량이고 AI 전체 서버 내 AI 서버의 비중은 이제 오른쪽으로 이게 약간 붉은색 선 그래프로 나타냈죠. 네.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6% 정도 언더였다가 지금 24년 쪽으로 넘어가면 거의 10% 이상, 10에서 11% 정도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I 서버가 전체 서버 내에 상당히 많이 출하가 비중이 차지하는 높아진다는 것이고요. 오른쪽 보시면 AI 칩 출하량과 성장률 전망인데 뭐 출하량 관련된 성장률이 이제 23년 올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거의 한 4-50% 정도 성장하고 내년도 30% 가까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AI 칩 관련된 성장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이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은 21일 기준에 DDR4 16GB 3200MHz 현물 가격이 평균 2.95달러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 6일에 2.903달러에서 최근 2주간 우상향하고 있다. 가격이 일부 가격에서 DDR4에서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재고가 제일 많은 게 DDR4거든요. 그쪽에서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일부 제품이긴 하지만 최근에 현물가 상승 때문에 D램 시장의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계속 부각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까지 했고 시장에서는 대규모 감산 효과 그리고 아마 이제 삼성전자는 아마 오더컷 감산이 3분기가 더 커질 걸로 보고 있어요. 2분기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가 더 커지는데 이러다 보니까 감산 효과가 이제 메모리 쪽에 나타나면서 3분기를 기점으로 D램 계약 가격 협상도 공급자 우위로 전환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좀 올라가는 확실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SK증권에서 추정하는 D램 종류별 가격 격차 추정인데요. 기가바이트당 달러인데 지금 보시면은 HBM3가 이제 월등하게 DDR5나 DDR4보다 엄청나게 높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이제 점점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익률이 좋아지는 그런 걸로 간다는 것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HBM3나 HBM2E 이런 쪽이 이제 결국 계속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시장에 대한 수익성은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이 되면서 일부 반도체 관련주가 이제 반등을 줬습니다. 네. 참고로 내일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다 외우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이거 다 외우시지? 관전 포인트가 네네. 아까 말씀드린 HBM에 대한 투자, 네. 그다음에 하반기 전망 뭐 그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캘린더로 다 외우시죠, 우리 부장님? 뭐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 언제 하는지 와 대단하십니다. 내일 관전 포인트 될 만한 기업도 되게 많네요. 우리 박근영 부장님도 내일 실적 발표 다 챙기시려면 엄청 바쁘시겠어요? 이제 뭐 실적 수준이 거의 이제 막바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걸 다 보시고. 네. 근데 확실히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초두부터 보시면 대부분 실적 좋은 종목들이 이제 굉장히 주가가 반응을 하더라. 어제도 포스코 그룹도 실적이 좋으니까 그 아주 무거운 종목들도 그렇게 급등각이 나오더라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추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곡물 가격의 급등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였죠. 네, 여전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곡물협정 파기가 있었고 뭐 푸틴이 계속 목리를 부리고 있고요. 지금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주요 곡물 수출항을 지금 러시아군이 공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루마니아 인접한 다뉴브강 그 하류 일대 항구까지 공습하면서 확전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체 곡물 수출 항구 레니항을 공습을 가했고요. 관련해서 곡물 창고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지고 있고 인접한 오데사 항구에도 공습이 가해지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공격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곡물 창고 3개가 파괴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금 레니항 같은 경우는 다뉴브강 하류 삼각지에 위치한 항구인데 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아주 인접한 지역인데요. 이제 이 지역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곡물 수출 우회 항로로 많이 활용되어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공습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곡물 가격도 다시 널뛰기를 시작하면서 식량 위기가 이제 한층 커지고 있고 이게 또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 쪽에서 거래된 미국의 소맥 선물 가격이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오전 10시 기준 부쉘댕 어떤 774센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밀 가격입니다. 밀 가격 선물인데요. 사진 띄워주시면 8.68% 오늘 아침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급등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바닥권부터 이제 올라오는 이제 밀 가격도 있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일부 이제 사료, 비료, 농업 테마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테마성인데요. 역시나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곡물랑 관련된
뭐 이렇게 계속 뭐 드론 공격을 한다든지 포격 사격이 있으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키움증권에서 다소 좀 다른 의견을 냈는데요. 오늘 키움증권에서 코멘트를 냈습니다. 전쟁 지역 확대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 차질을 야기하는 이벤트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이제 정전이 확전되면서 어떤 뭐 공무랑에 대한 드론 공격 말고 전쟁 자체가 확전되면서 공급 차질을 야기하는 이벤트가 아니라면 구조적인 어떤 이 곡물 가격 상승세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키움증권에 다소 조금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글로벌 옥수수나 소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서 3%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쪽이. 예.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된 부분에서 옥수수나 소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최근에 좀 올라와도 조금 너무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확전이 안 된다는 가정이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소 좀 갑자기 튀어오르는 모습들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인데요. 이게 하반기에 이제 곡물 가격 자체보다는 이제 인플레 자극이 다시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우니까 시장의 변수까지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커지는 일이 생기면 시장에 큰 변수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곡물 가격에 대해서는 워낙에 좀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작황이 안 좋고 뭐 기후 문제, 엘니노 현상 때문에 안 기후 문제도 좋고 있고 뭐 불도 나고 뭐 기후 갑자기 막 비도 많이 내고 다양한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쌓아둔 재고가 많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몇 년 정도는 버틸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곡물 쪽에 뭔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는 생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가격을 이렇게 계속해서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줄어들 것이다 쪽에 얘기가 나와서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엘니노 현상으로 기후 변화가 이런데 네네. 항상 추수할 때 네. 그러니까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추수할 때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수할 때 영향을 안 미치면은 되는 건데,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추수할 때 그 뭐 갑자기 뭐 날씨가 기후 이상한데 변화가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일어난다 그러면 그때는 흉작이고, 그렇죠. 그게 이제 추수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가을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북반구는 가을에 하고 네. 또 이제 남반구는 또 반대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옥수수 나는 곳, 밀 나는 밀 곳 나는 뭐 곳 다 다 다르니까. 틀리니까. 그러니까 북반구랑 남반구가 그 저희가 계절이 틀리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여름이 때 겨울이고.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추수했을 때 영향을 덜 미치면 되는데, 네. 예,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작황이 좋기를 바라겠고요. 또 이제 곡물 가격 급등이 우리가 이제 뭐 실질적으로 체감한 장바구니 물가 이런 데 영향도 미치지만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또 자극시킬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부디 안정을 되찾기를 바라봅니다. 정유 유가도 지금 WTI 기준으로 거의 배럴당 $80 가까이 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뭐 WTI 기준 그 9월 인도분 가격이 뭐 원유 수요 개선, 공급 부족 우려 이렇게 되면서 지금 한 78.74달러 정도까지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게 3개월 내에는 최고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고요. 주요국이 감산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감산은 사우디아라비아 혼자서 감산하고 있다 이래서 유가가 더 빠질 걸로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소 좀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왔어요. 네. 지금 가장 이제 원유를 많이 쓰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성수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부동산 부양책 관련돼서 아주 명확한 부양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수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또 보고서를 통해서 하반기 수요가 단기적으로 좀 원유 가격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마 이제 3분기에는 하루 200만 배럴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역대 최고치인 원유 수요로 하반기에 원유 시장이 아마 공급 부족 상태에 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가가 좀 올라갈 것을 보는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지금 유가가 한 $70에서 $80 정도의 밴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과거처럼 $100 이렇게 막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라고 보는 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 일단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세게 그리고 좀 빠르게 올라오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 정도 수준에서 저점 바텀 그리고 한 $80 정도의 밴드 정도까지는 아직은 상정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어제 종가 기준으로 WTI가 9월 인도분 가격이 78.74니까 $80에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 미국 쪽에서 이제 그 비축유 있잖아요. 전략 비축유. 그러니까 $72 정도 수준에서 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전략 비축유가 어느 정도 빠졌냐면 최근에 바이든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전략 비축유가 44%나 줄어들었습니다. 또 예전엔 전략 비축유 충분히 있다 막 그랬는데 또 그게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계속
뭐 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그때 많이 오르니까 인플레 잡는다고 음. 전략 배출료 방출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략 배출료 판 가격대가 $90 수준이에요. 92달러? 거의 $90 위에서 팔았거든요. 네. 잘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전략 배출료를 다시 사기 시작한 가격대가 70한 2, 3달러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70 정도 수준에서 미국이 전략 배출료를 샀기 때문에 $70 선 아래로 아주 많이 깨지기가 좀 힘들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한 $70 언저리 정도는 아마 유가가 좀 지켜질 것 같다. 사우디도 이제 공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상방도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중국 쪽의 수요가 그렇게 세게 올라오기는 조금 아직은 좀 힘든 거 아니냐는 분석이 많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갈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각 정유사마다의 그 마진 스프레드거든요. 보시면은 SK 이노베이션, GS, S-오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가솔린 스프레드나 디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파란색으로 아래위로 밴드가 보이는 것은 저점과 고점이에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 대해서 스프레드의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밴드로 쭉 파란색으로 그려놨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선이 이렇게 약간 보이실 텐데 실선이 파란색. 예, 파란색 실선이 아마 평균 스프레드 정도였을 것 같고요. 지금 짙은 자줏빛으로 보이는 굵은 선이 최근 들어서의 어떤 스프레드 가격 추이입니다. 그러면 평균 스프레드보다 훨씬 높고요. 과거의 평균 밴드보다 좀 높은 상황의 스프레드가 상당히 좀 양호한 스프레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유 쪽에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유가가 7, $80 정도 수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유사마다 그리고 가솔린, 디젤 등등과 포함된 어떤 마진 스프레드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근데 S-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PBR이 한 0.8배 정도 수준인가요? 상당히 역사적으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상당히 좀 높은 형식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일부 증권사에서는 물론 이제 정유주가 그렇게 재미있게 올라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최근에 SK 이노베이션은 2차 전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데 S-오일은 좀 들쑥날쑥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최근에 어떤 유가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진 스프레드 형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좀 살만하다고 리포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오늘 음식료 업종이 좀 하락했는데 이게 또 실적이 좀 발목을 잡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면 음식료는 결국 센티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얼마 전에 가격도 좀 내렸는데. 네, 그렇죠. 이제 정부의 약간의 어떤 압박으로. 예, 뭐 가격 인하에 대한 어떤 마진, 영업 네. 이익률에 대한 마진 일단 압박이 좀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지켜보면 수출 가격은 안 내렸죠. 수출 가격은 안 내리죠. 네, 안 내리죠. 그러니까 이제 내수에 대한 네. 비중이 그런데 일부 라면 업체,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수출 비중이 70% 가까이 되니까 네. 사실은 수출 비중은 높고 내수가 낮기 때문에 일부 가격 내린 것은 그렇게 마진에 영향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제일 잘 팔리는 또 어떤 제품은 불닭볶음면 아예 이런 거. 가격을 안 내렸거든요. 안 내렸어요. 그 외의 제품만 내렸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마진 구조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IBK 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오늘 내면서 음식료 업종에 대한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부분 기업들이 많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2분기에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하이트 진로와 롯데 칠승 등의 주류 업체 같은 경우는 원가 부담 그리고 이제 마케팅 비용 상승. 요즘에 뭐 켈리 테라 맥주. 예, 엄청나게 마케팅 내잖아요. 특히 켈리 같은 경우는 뭐 틀면 계속 나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제 주종 부담, 원가 주종에 대한 부담도 꽤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비용 상승 때문에 이익이 좀 별로 2분기에 좋지 않다라고 대부분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많은 업체들이 좀 좋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고, 약간의 뭐 원재료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레깅을 합니다. 음식료도 이제 원자재 관련된 부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레깅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반영이 되긴 되겠지만 일단은 가격에 대한 어떤 마진의 압박이 있죠. 정부에서 약간 올리지 말라는 부분, 내려라는 부분도 일부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곡물이라든지 원자재가 좀 올라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센티도 좀 별로 좀 좋지 못한 부분에서 음식료에 대한 투심 악화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비철금속, 뭐 철강만 오른 게 아닙니다. 비철금속 업종도 네. 감세를 보였어요. 오늘 뭐 고려아연 이런 거 보시면요, 엄청나게 주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하이투자증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우리 부장님 또 쪽에서 내셨는데 뭐 수익성 악화에 따른 뭐 광산업체 감산에 따른 수급 개선,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뭐라 그럴까 구조조정이 좀 됐다는 것 같아요. 광산업체들이. 그래서 수급 개선 때문에 3분기 아연 가격은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네. 하반기 전기동 가격은 보합을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향 수요 증가 때문에 미래의 수급 개선 기대감도 이제 가격 지지 요인을 꼽았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도 전날 어제 이제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광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의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재고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약간 약하게 아주 좀 약간 얕은 경기 침체가 올 것 같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구이기 때문에 아마 구리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라든지 상승 가능성도 높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된 그 중국 정부의 어떤 그런 발표, 심의 통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중국 경제의 4분의 1 가량이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을 뭔가 이제 공격적으로 뭔가 내지 않으면 중국 시장 어렵다 이게 봤는데 어쨌든 어떤 특별한 부분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어떤 비철금속 이런 쪽도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루미늄 업체, 고려아이언, 풀산홍딜스, 이구산업, 뭐 사마알루미늄 이런 관련된 비철금속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오늘 주목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통해서 오늘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쏙쏙들이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